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오늘도 평등의 역습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좋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통적으로 우파는 자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하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다는데, 평등의 역습 공저자이신 최용재 신문명연대 대표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신의 한 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나오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예.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지금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차 대전 기억나시죠? 전 세계 1차 대전과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계가 불평등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상위 1%의 사람들이, 소득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국부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불평등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이것이 러시아 혁명으로 가기도 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상위 1%를 가진 소득 상위자들이 국민소득의 이제 10% 이하로 소득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등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급격하게 또 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국민소득 20% 넘게 소득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그리고 유럽도 빠르게 이런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한국도 심각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평등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확대, 이건 예.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보통 이제 정보화, 세계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결합하면서 약간 이제 심각해졌는데, 한국은요, 정보화, 세계화, 신자유주의 외에도 한국적인 고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른 나라의 상위 1%, 그러니까 상위 1%로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평균 정도 돼요. 네. 되면 상위 1% 기준으로 하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상위 1% 소득 분포로 보면 네. 미국, 중국, 독일 다음에 한국이고, 그 뒤에 일본, 프랑스가 있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서 한국이 중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상위 1%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상위 10%로 이렇게 구간을 넓히면, 상위 10%로 넓히면 미국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상위 10%가 35%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43%로 그러니까 유럽보다 10% 이상 더 많이 나가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네, 그렇죠. 볼 수도 있나요? 미국 바로 다음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상위 1%는 평균 정도 되는데, 예. 그 뒤에 있는 상위 9%가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예. 유럽과 비교해서 10% 이상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죠. 예. 그런 계층이 예. 대부분 어떤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이게 고약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10%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혁신가들이에요. 예. 혁신가들.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이 그렇죠. 벤처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부를 직접 창출하는 사람들이 상위 10%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9%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기업 노조, 공공부문 노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상위 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선가 좀 가져온 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상위 10%의 대한민국에는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이런 데죠. 그런데 사실 평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예. 평등 이렇게 하면 결국은 좌파들이 중시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우파에서는 사실 자유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또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왜 그럼 이런 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주의자가 예. 기본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회 안정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정 속에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회 안정성을 갖춰감에 있어서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 근데 시대마다 다르겠죠. 자유가 억압되어 있을 때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고, 평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을 때는 이게 사회불안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한테는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예. 될 텐데, 지금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차 대전이 일어난 원인,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다 부의 불평등에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1차 대전, 2차 대전의 기반이 됐고, 전쟁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선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동에 휘말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부의 불평등이었던 거고, 예. 이게 러시아 혁명으로도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심각한 불평등을 교정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임무였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1, 2차 대전 거치고 러시아 혁명 거치고 난 다음에 자유주의 세계에서 이런 불평등을 많이 교정해가지고 사회가 안정화됐었어요. 원래 이제 이 평등의 과제는 좌파의 과제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 좌파 정부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불평등 상황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무가 보수주의자에게 넘어왔다. 그리고 보수주의자 외에 이런 한국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셨을 때는 예. 결국은 경제 성장이 되질 않아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전 세계 10대 기업을 쭉 진입한 데를 보면 대개가 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예요. 예. 이런 이제 새로운 정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부를 막 쓸어 담고 있는데 이게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해요. 근데 여기가 약간 한국보다 괜찮은 건 뭐냐면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상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사실은 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저희 부를 만들어낸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워낙 자유주의적인 전통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나마 좀 덜 심각한 경우인데, 이것을 보면 실제로 이제 현재 정보화, 그 다음에 세계화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돼 있지 성장 그 자체의 원인은 아니다. 네. 볼 수 있겠어요. 예.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부를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를 가져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노조가 지금 뭐 이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가 지금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뭐 9,500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1억이라고 고치면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뭐 2천만 원,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1억을 받는 사람과 이 2천만 원, 2,5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더 셀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임금 차이가 4배, 5배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럼 이 사람들의 1억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의 1억은 여기서 온 겁니다. 여기서 쭉 온 거죠.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그렇죠. 협력업체 후려치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부담 전가하기, 예. 원가 떠넘기기, 이런 돈을 대기업이 받아서 대기업에서 그 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부는 어디서 온 것이냐? 예. 이건 지대 추구죠. 자기 생산성으로 자기가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해서 그 생산성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쭉 빨아 올려진 임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생산성에 기초한 게 아니고 매우 안 좋은 악성이죠. 네. 그런데 이런 노조들 뒤에 결국에는 지금 정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노조들 뒤에 있다기보다 이 정권이 노조에도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오히려 노조에 휘둘리고 있다. 예. 최근에 보면 뭐 나름 노조위원장도 구속도 해보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가요? 저는 그걸 신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옛날 이제 노무현 정부랑 또 문재인 정부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약간 좌파적인 성격을 띠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매우 존중했어요. 그리고 노조가 기득권화돼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다가 여러 차례 경고도 했어요. 당신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텐데, 근데 소득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까지 당신 이제 묻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책임을 민주노총한테 많이 물었어요. 예. 근데 이 현 정부는 민주노총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못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걸 계속 들어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52시간 노동제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 30만이 늘어나서 지금 100만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그런 기득권화를 해체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의 입장, 경제적 입장, 정치적 입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오히려 불평등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노총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네, 그것을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네.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보수주의자가 소위 말하는 좌파와는 좀 다른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일단 기득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1억을 받는 분들의 노동과 2,500만 원 받는 분들의 노동이 똑같은 노동이라면 상식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럼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받는 방법은 2,500 받는 사람을 1억까지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민노총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얘기지만 이거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기업 다 현실성이 망하고. 전혀 없고. 현실성이 전혀 없죠. 예.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 세계에 물건 팔아서 돈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방법은 1억 받는 사람들이 자기 걸 내놓고 이 사람들이 동일 노동을 받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임금을 나누는 방식이죠. 서양은 이렇게 해요. 이게 연대임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도 있고 여기 하청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다 같은 임금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가 다 그렇게 해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예. 하면 노동자들도 평등해지고 부도 균등하게 분배가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노총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그 문제에서 단기적으로는 민주노총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과 함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게 단기적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경제를 활기차게 해서 부를 많이 생산해내는 방법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어쨌든 아주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아주 획기적인 복지 정책, 이 두 개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대표적인 강성 노조인데요. 전 예. 세계적으로 제일 강성한 노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득권을 내려놓을까요? 저는 강성 노조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귀족 특권 노조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귀족 특권 노조다. 예. 그러니까 강성 노조는 이게 중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바른 일을 강하게 하는 것도 강성 노조고요. 예. 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것도 강성 노조인데, 강성 노조 자체는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하여튼 강력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인데, 현재 민주노총은 자기의 이익에 관련돼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지만, 예. 자기가 이익에 관련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안 해요.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강성 노조라는 표현보다는 귀족 노조다, 특권 노조다. 특권 노조.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순순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등장을 할 때 국민들한테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예. 기업들 다 떠나고 노동자들 생활은 너무나 편차가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해서 이제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죠. 그래서 최소한 유럽식으로 연대임금제라도 가야죠. 대처리즘은 해법이 될 수가 없나요? 대처리즘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해법이 될 겁니다. 예.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건 해법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대처가 처해있던 거는 그 사회민주주의의 복지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대처리즘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대처가 직면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노조에 대한 그렇죠. 해법도 사실은 좀 다르게 해야죠. 진단을 다르게 내려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강성 노조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대처가 직면했던 그 영국의 노조와 지금의 한국의 노조는 또 질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현재 민주노총은 악성입니다.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악성 종양파까지 그렇지만, 까지는 좀 제가 표현이 심했나요? 예. 어쨌든 상당히 악성이고 특권적이고 귀족적이다. 가장 큰 차이는 그 대처가 직면했던 노조는 많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노조로서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들 사이 임금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 민주노총은 자기 대기업 노조원들의 이익에 국한될 뿐이에요.
다른 말로 노동자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아요. 지금 노조 가입률이 몇 % 정도 됐죠? 현재 민주노총이 이제 이번에 많이 늘어서 10%는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노동자 전체로 보면 10%밖에 이익 대변을 안 해요.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가 민주노총 예, 조합원이다. 예, 예.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고연봉자들이잖아요. 예. 이들의 이익에 국한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체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예. 영국의 노동조합처럼 전체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연대임금을 해야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연대임금을 하면서 우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돼요. 예. 하지만 대기업 특권노조원들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사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권이 민주노총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라면 그런 의지라도 보였는데 현 정부는 전혀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좌파 정권, 사람이 먼저다라던 문재인 정권, 결국 평등을 파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수주의자들도 생각해볼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정권 교체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구독, 추천,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추천, 댓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